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교재 이제 전자오음된 이제 교재 있죠? 강의 교환. 그걸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죠? 종이로 된, 페이퍼로 된 그런 오음 이제 수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전자오음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자오음이 더 많이 이제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면 수업이 좋은 거예요? 이제 온라인 수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좀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편한 것도 있고, 집에서 누워서 눈곱도 안 띄고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 전자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음을 이제 결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배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서 계속 할 수 있지만, 이 전자어음 같은 경우는 이제 배서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일단 그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그 유인물 347페이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별표를 하라고 이제 이 체크 표시를 이렇게 좀 해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체크 표시하는 위주로 이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오기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먼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이제 347쪽이 있죠. 전자어음의 총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음 결제, 이제 어음 결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서면적인,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 돼요. 2014년 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2013년 4분기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이 거래 규모 약 279조 3천억 원으로 이는 2001년 연간 전자상거래보다 이제 그 108조 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업 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어음을 쓰고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간적인 낭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어음의 방법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처럼 급증하는 이제 기업 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이제 불구하고 과거에는 기업 결제 수단의 대부분 이 어음 수표의 교환 막 이렇게 좀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을 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그럼 왜 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방법 했냐? 여기에 이제 법리가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배웠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뭐 대리나 위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법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어음 수표의 교환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물품 거래와 대금 결제가 이원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과정에 있어서 여러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전자자금, 뭐 이체, 전자채권 등 다양한 전자결제 수단에 의해서 어음 결제율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이제 어음 결제율이 이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음 결제에 따른 가비용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어음의 발행으로 인해서 어음 부도율이 크게 증가하고 중소기업 자원난과 연쇄 부도의 방향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야기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페이퍼 어음보다는 어떻게 됐다?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어음 결제할 때 이제 전자로 하는 방법을 많이 택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넘기시면 자, 전자어음의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와 현행 이제 제도의 이제 특징이 있죠. 자, 그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딱딱 쳐놨어요, 여러분. 이게 키워드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밑줄 치시고 그쪽 위주로 여러분이 이제 따라오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요. 이제 중간까지 막판까지 이제 친절해야 하니까 아니라고요.
뭐 여러분 이제 못 빼서 이제 종강하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하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우리 달려와서 이렇게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제 전자어음법 이렇게 하죠. 얘를 2004년 3월에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종이어음을 대신할 전자어음이 세계 최초로 2005년 9월부터 발행 유통되었다. 언제부터? 2005년. 여러분들 2005년도에 태어났죠? 그렇죠? 2005년은 벌써 이제 한 15년 전에 이제 이렇게 유통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또한 이제 2009년 11월부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외감법. 외부 감사 대상의 기업과 직전 사업연도 말에 이제 이게 우리 회사법 이야기인데 10억 원 이상인 그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이 발행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큰 기업은. 그래서 전자적 어음을 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달리고 오시면, 이제 전자어음은 어음 발행일로부터 교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까지 관리기간, 즉, 전자 시스템 내부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슨 어음이냐? 약속어음입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약속어음. 그래서 환어음보다는 무슨 어음? 약속,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이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발행하면서 유통됨으로써 어음의 보관, 관리, 교환 등 이 어음 결제에 따른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많죠? 많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어음의 위조, 변조의 분실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어음 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해서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앞으로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자어음은 기존의 종이어음과 달리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된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종이와 다른 점. 아셨죠? 1년으로 제한된다. 둘째, 배선은 20회까지만 가능하다. 1년 20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전자적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계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셋째, 발행 또는 배서 등의 어음행위. 얘도 이제 어음행위죠. 어음행위는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된다. 우리 이제 공인인증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뭐 거래할 때 이제 은행에 대해서 주요 업무는 이제 공인인증서로 하죠. 그래서 얘들도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가지고 이제 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한다? 배사할 수 있다. 그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넷째, 발행인의 연간 발행 총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1년 20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 횟수의 제한이 있다.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갈매기로 할게요. 체크 이렇게 된 거. 갈매기 표시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매기 표시를 또 보시면 전자음 또 배서에 의해서 양도되기 때문에 전자음의 발행인이 부도가 나면 자금 회수가 곤란하고 물론 연쇄 부도 위험이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종이어음의 경우는 일부 배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어음의 분할이 금지되나 이 전자어음에는 어음 분할 배서가 인정되고 분할된 어음 각각 배서 양도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도 할 수 있다. 배서를 나눠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특징되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9쪽에 오시면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개념 보세요. 이제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 관리기관에서 등록된 약속어음만 된다. 약속어음. 환어음은 안 돼요. 약속어음만 된다. 말했습니다. 약속어음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고 전자음 관리 기관에 등록이 되고 약속어입니다. 그 제가 이렇게 전자문서 기관이고 전자음 기관에 된 환어음과 약속어입니다. 틀렸습니다. 약속어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문서로 작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전자음의 전자문서로 발행, 배서, 지급, 청구, 상환 청구 등 각종 어음 수표 행위가 전자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뭐 여기서 뭐 전자문서라 하면 뭐 말해 주겠죠? 예, 뭐 이렇게 전자장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자어음 관리에 관한 기관에 등록해야 된다. 예. 자, 그래서 2조가 전자어음의 개념 요소로서 전자어음 관리 기관에 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법은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그 전자어음의 전자어음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된다. 예. 맨 아래 갈매기 보시면 체크 표시 보시면 갈매기라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체크 표시를 보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전자어음 관리 기관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독, 그다음에 기술 및 시설, 재정 능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금융결제원이 이 전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요거 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이어야 합니다. 자, 350페이지 오시면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에 한정된다. 별표 칩니다. 환어음 X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왜 지급인 있으면 더 그 전자적 방법을 하려고 더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전자어음법은 동법의 목적으로 이 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약속어음에 대한 발행 유통, 이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 이런 말이 없잖아. 약속어음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네 번째 줄 따라서 현행법상 전자할 수 있는 것은 약속어음에 한정되고 환어음이나 수표 전자할 수 없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전자어음법과 어음법이 있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 수표어음법도 있고 전자어음법인데 둘 간의 법 관계는 지금 무슨 관계인가?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어음법은 동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전자어음에 관해서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어음법의 적용 범위를 전자어음에 한정하기 때문에 어음법과 전자어음은 일반법과 특별 관계가 있다. 그냥 이건 뭐 몰라야 돼요. 그냥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1쪽에 오시면 여기도 저 어음행위 있잖아요. 발행, 배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이 다 뭐예요? 전부 다 어음행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음행위에 대한 특칙이 있는데 전자어음의 발행 동그라미 치세요. 발행. 이 발행이 뭐야? 어음행위잖아, 어음행위. 그래서 자, 1번 전자어음 요건이 있습니다. 전자어음법 6조에서 전자어음에 기재할 사항은 뭐가 있냐? 자, 몇 개 있나 보세요. 국어로 약속어음을 표시하는 것,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뜻을 지급 약속, 그다음에 만기, 지급받을 자, 그다음에 발행일과 발행일, 전자어음, 그다음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그다음에 전자어음의 통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사업자의 고유 정보, 그다음에 공인정자 서명 기재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지급인에 대해서는 유계 금융기관에 있는 지역의 지급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발행할 때 적어야 할 사항은 우리 일반적인 그 약속어음과 하음과 좀 다르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뭐 구체적으로 뭐 다 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알았죠? 네. 담당 은행 보시면 전자어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은 어음법 4조의 제3자 방을 의미한다. 제3자 방은 지급 장소 또는 지급 당사자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까지만 여러분이 알고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종이만 열심히 하다가 전자어음도 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전자어음에는 기존의 종이어음과 달리 은행이 지급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은행도 어음을 원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자어음을 등록하여 발행하는 자는 금융기관을 당자예금을 체결해야 한다. 그 당자예금을 하고 이제 신용을 담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예, 요게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자어음의 동일성 정보가 있습니다. 종이어음의 2번이죠. 종이어음의 경우에는 물리적 존재 자체로 다른 어음과 구별할 수 있지만 전자어음은 쉽지 않다. 따라서 전자어음법의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고유 정보를 넣어야 된다. 이 별표는 치시고, 이런 것도 이제 특이한 거다 이 말입니다. 전자어음의 발행인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보에서 사업자 고유 정보를 넣어야죠. 누가 발행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 간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교부가 일어나죠. 종이어음의 발행은 발행인이 어음 요건을 기재해서 증권을 작성하고 이를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가 되는데, 그러나 전자어음은 증권이 없기 때문에 증권의 교부 대신할 증권의 교부를 대신할 논리가 필요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자어음법은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무서 및 전자거래기금법 6조 1항에 따라서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에 같은 이에 따라서 수신한 때 엔터 치면 가고 신호에 가고 얘가 받으면 교부한 걸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는 거와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이메일 어떻게 해요? 보내기 클릭하죠. 그럼 받았죠. 메일 보낸 거야 안 보낸 거야? 뭐 메일이 막 발이 달려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우편물 아저씨가 막 보내서 막 계십니까? 우편물 왔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해됐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이런 제도 참 있구나. 간편하긴 간편하네. 이런 마인드로 항상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이한 거 있잖아요, 아까. 약속 오면 한등 된다. 배서는 20번밖에 못한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또 하나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353쪽으로 합니다. 만기의 제한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만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자, 2018년 3월부터는 3개월로 단축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랬지만 이제 지금은 3개월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 보세요. 2018년부터 지금 20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20년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현재는 왜? 다음에 또 이게 또 쓸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20년 이후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는요. 어차피 말 다 했는데 뭐. 자, 지금은 이제 3개월 만기를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종이어음에는 만기에 대한 뭐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제 전자어음은 이제 3개월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개월. 네. 1년이 아니에요. 개정 당시에는 1년이고 지금은 3개월이다. 지금 수업을 듣다가 대충 틀어놓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틀릴 거예요. 백지어음이 될까 안 될까요? 이 백지어음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특징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시험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기말고사에. 아셨죠? 백지어음은 안 된다. 전자어음은 어음에 의해서 백지어음의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당연하죠. 보충권은 뭐 어떻게 줘요? 그 다음에 배서 보세요. 배서의 방식.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 방법이죠. 그래서 전자어음법상 권리도 배서에 의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어음의 배서를 하는 경우에 전자어음의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배서 전자문서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해야 되고요. 전자배서의 완료 시점은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어음과 배서 전자문서를 송신하면 됩니다. 다시 배서하는 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 문자에 대해서 첨부하고 계속 첨부해서 그래서 이거 파일을 첨부해서 넘기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20번까지 밖에 못한다. 아셨죠? 이걸 20회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체크 보시면 백지식 배서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전자어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왜? 백지식 배서 안 되겠죠? 백지어음도 안 되는데.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번 아까 분할 배서가 된다 했죠. 우리는 이제 종이 같은 경우는 분할 배서가 안 되는데 전자음은 분할 배서가 되는 게 특징이다. 자, 그래서 분할 배서의 허용이 나옵니다. 자, 어음의 경우에는 일부 배서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무슨 일부를 배서해요. 제가 일부 배서된다는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효예요. 분할 배서가 허용되지 않는다. 2004년 전자어음법은 분할 배서를 허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2013년도 개정법에서는 기업의 결제의 편리성과 금융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어음 금액의 일부 금액으로 나눠서 배서할 수 있다. 나눠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할 배서가 도입됐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대기업부터 이제 중간기업이 분할해서 소기업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총 5회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분할된 각각의 전자음은 전자음의 배서의 방식을 당연히 갖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배서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전자음법은 전자배서의 효력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음에도 어음법에서 규정한 무슨 자격 수요적 효력, 그 다음에 권리 이전적 효력,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 배서의 중요하죠. 이게 일반적 효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배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자어음법에 따른 배서의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자, 배서의 자격적 수요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얘도 당연히 또 고려를 하다가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예. 배서가 없는데 자기가 무권리자 있는데 어떻게 뭐 해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넘겼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보증. 전자음에는 이제 보증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특징이죠. 보증. 보증. 전자음을 보증하는 자는 보증의 뜻을 기재해서 전자문서를 그 전자음에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크 표시를 보시면 중간에 2013년 개정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보증에 의해서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신설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세요. 보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에 지급이 있죠. 우리 이제 발행 배서 그다음에 지급을 보는데 지급. 지급의 제시 방법. 어음의 제시에 의해서 결제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제시하죠. 똑같아요. 이러한 어음의 제시 증권성과 관련해서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해서 청구의 뜻을 기재된 전자문서를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 엔터 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고 그 금융기관에 수시한 때 지급을 위해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알겠죠? 네. 우리는 이제 어려운 걸 배우게 되면 전자어음은 재미있게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56페이지 보면 상한 의제가 있어요. 어음의 상한 증권성이 있죠. 그래서 어음 채무자의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제하고 있는데 전자어음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상한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자어음은 어음금 지급을 금융기관이 전자어음기관에 지급사실 통지하거나 전자어음기관 관리에 정보 처리 조직기 위해서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간주한다. 그냥 이게 참고만 하십시오. 지급 거절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지급 거절. 당연히 지급 거절했을 때 우리는 속으로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인수 거절했을 때. 자, 이렇게 지급 거절 절차 보세요.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는 전자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급 거절 전자문서는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의 문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문서를 상한 청구, 소구를 위한 공정증서로 본다. 소구 동그라미 치세요. 소구 상한 청구 해야 되겠죠? 자,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거절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날은 공정증서 작성일로 본다. 이 공정증서가 이제 소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구하는 겁니다. 상한 청구 보세요. 상한 청구. 지금 제가 체크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357쪽에 보시면 상한 청구. 상한 청구를 보시면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이 거절된 경우, 그렇죠? 예, 이제 지급 거절만 나오지 인수 거절 이런 말은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환어음이 없기 때문에 전자어음은 약속어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을 거절된 경우에 전 배서인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일반 어음과 같다 이 말입니다. 소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상환 청구의 방법은 전자어음, 배서 전자 문서 및 지급 거절 문서를 첨부해서 상환의 뜻을 기재한 점선물 상환 의무자에게 엔터 치고 보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소고 들어왔네 이렇게 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 반환 및 이제 수령 거부 이제 여기는 좀 다른 건데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이제 종이와 같이 이제 발행, 배서, 보증, 지급, 거절, 소구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제는 어음을 이제 발행하거나 이제 수령을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착오 어음의 반환이 있는데 예컨대 착오로 수신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메일도 보낼 때 이게 소문자 I인지 그다음에 이게 뭐 L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1인지 뭐 이렇게 해서 잘못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런 경우 착오로 수신지를 잘못 기재하거나 금액이 틀린 경우 전자어음을 해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발행인 또는 배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발행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어음법은 상대방이 전자어음을 발행을 취소를 수용할 경우 반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자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자가 착오 등의 이유로 전자어음을 받으려면 그 소지인을 하여금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반환의 의사통지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 통지를 하면 전자어음은 발행되거나 배서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그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뭐한다? 말소한다. 어떻게 했을 때? 착오로 됐을 때. 착오로 됐을 때 뭐한다? 말소한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소한다. 자,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민법 1번 원칙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예,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일어났는데요. 뭐 그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뭐 착오가 일어나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자어음의 수령 거부가 있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 기업 간의 거래가 그 문제되는 거죠. 개인과 개인은 이거 쓰겠습니까? 예, 기업 간에 쓰는다 이 말입니다. 자,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결제에 관한 다툼이 있음에도 채무자의 일방적인 송신에 의해서 전자어음을 수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전자어음도 할인할 수 있을까요? 할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어음도 일반어음 같이 마찬가지로 할인합니다. 그러나 전자어음을 할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신용이나 담보가 있는 경우에 일부 기업에 국한되어 인정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어음의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359페이지. 전자어음 관리기간 보시면, 자,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한다고 아까 우리 2조에서 공부했죠. 자, 이렇게 전자어음의 배서, 상환 청구, 지급 제시, 보증 이런 주요 어음 행위가 자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기술적인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자관리기관의 기술,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이거 그냥 소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자,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거래를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 거래의 전자적 전송, 처리,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보안이 좀 해킹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자, 아래쪽에 오시면 또한 맨 아래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전자어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 방법 및 기록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전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어음의 진정석 확보가 있습니다.
뭐 가짜를 막 등록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전자어음 관리 기간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해서 동일한 양식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어음의 복본이나 사본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행 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배서인 정보 처리 조직에 전자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음이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헌을 기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이제 어음 거래의 정보의 제공과 비밀 준수가 있는데 전자어음 거래 기간은 전자 뭐예요? 예, 하나 지우세요. 예. 전자어음 관리 기간은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에 전자어음 관련 발행 사항 및 잔액 등 이 결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한 전자어음 거래 관례와 전자어음 거래와 관련해서 업무상 알게된 이용자 신상이 있죠. 예, 이거 뭐 기업에 대한 비밀, 얘들 맨날 뭐 부도만 한다, 뭐 이런 모든 이 신상들을 대해서 어떻게 해요? 또는 이용자 거래 계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당연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죠.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 떠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전자어음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 이제 기말고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27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됩니다. 아셨습니까? 27페이지부터 양이 많은데 공부할 내용들 지금 우리 이제 그리고 거기 뭐예요? 우리 이제 사례 문제 올라왔죠? 그것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아셨습니까? 원래 우리 오프라인 수업을 했으면 제가 아마 이 사례 문제를 던져주고 아마 여러분에게 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없고 아마 우리가 시험을 봤으면 아마 이런 스타일로 봤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걸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27페이지 오시면 어음의 실질관계 있죠. 이것들 원인관계, 대가관계에서 중요합니다. 특히 원인관계, 대가관계에서 여러분들 그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대한 이제 분리, 즉 영향이 미치는 것들 있죠. 그거 28페이지 요거 별표 치시고 그럼 어음관계가 이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별표 치시고 구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급을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지급에 가름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죠. 여러분 꼭 보시면 되고 자금관계는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서에 오시면 배서에 대해서는요 이제 배서의 방식과 종식이 배서의 방법과 32페이지 배서의 방식과 내용 있죠. 여기 별표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배서의 내용 있습니다. 33페이지 유익적, 무익적, 유예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배서의 세 가지 효력이 있죠. 이거 완전히 기본적이니까 이제 별표 치시고 세 가지 있다. 권리 이전적, 담보적 효력, 그 다음에 자격 수여적 효력이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특수 배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뭘 기억하시냐면 뒤에 어디에요? 개념은 아셔야 되고 41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표 요거 반드시 별표 치고 도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선의취득 있죠? 얘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46페이지 여기 별표 치시고 이 독립 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뭐 페이지는 많지만 핵심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49페이지 어음 항변 있죠? 이거 반드시 여러분이 별표 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음 항변. 그렇죠? 쭉 공부하시고 항변은 다 보세요. 뭐 제3자 항변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쭉 보시고
뭐 인수 지급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인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읽어서 공부하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지급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상한 청구 59페이지 인수거절 지급권자 상한 청구 얘는 별표 치시고 따로 공부하시죠. 항변 상한 청구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했던 게 뭐야? 바로 이득 상한 청구권 그죠? 일정한 경우에 이제 불공평하기 때문에 누가 채무자가 이득을 갖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청구권을 양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명채권 세력을 한다. 아까 배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페이지에 오시면 이득 상한 청구권 아셨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웠죠? 일반적인 것하고 특별한 거 배웠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소멸시효에 대해서 뭐 1년, 3년, 1년 6개월짜리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뭐 10년으로 된다. 이건 민법과 똑같으니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환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어음수표 있죠? 어음수표. 어음수표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 전자어음은 전자어음도 이제 그 종이어음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게 있죠. 특징.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이런 것들이 기업 간에 필요한지 들어오고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 특징. 특징. 이런 것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어음이 갖는 특징 4가지. 뭐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만기가 1년으로 제한된다. 근데 이게 바뀌었죠? 2018년부터는 3개월이다. 수업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3개월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20회까지 배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연간 이제 발행 총액이 이제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어음에서는 제가 이제 체크한 부분, 여기도 이제 발행 배서 보증, 발행 배서 지급했고,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것도 있었죠. 체크한 부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기말고사 이제 보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따로 이제 뭐 이렇게 사례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 있죠. 이것들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프린트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요. 이렇게 벌써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가? 수업은. 여러분 이제 뭐 하면 돼요? 시험만 잘 보시면 되죠?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육아증거법 수업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고했습니다.